학력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뛰어난 지성을 가졌다고 믿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학교 성적이나 출신 대학을 기준으로 사람의 역량을 판단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숫자로 기록된 성적표는 명확하고 비교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지성은 이런 표면적 지표로는 결코 측정될 수 없다. 사람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시험이라는 좁은 통로만으로 설명되기에 너무나 크고 다층적이다. 실제로 인지과학과 뇌과학 연구는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고하고 연결하며 학습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한다고 말한다. 즉 시험 성적은 단지 그 사람이 특정 방식의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했는지를 보여줄 뿐 실제 삶에서 복잡한 변수를 다루는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대구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해왔다. 종업원 중에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도 많았지만 이상하리만큼 상황 판단이 빠르고 위기에서 답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반면 학력이 화려한데도 작은 돌발 상황만 생겨도 멘붕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같은 환경, 같은 정보, 같은 일을 맡겨도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다. 그 차이는 결국 시험형 지능이 아닌 실전형 지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깊이 들여다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실전형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정보를 연결하고 자신의 사고를 점검하며 감정을 읽고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고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고 새로운 사실에 따라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능력을 한두 가지 이상 갖추고 있었다. 놀라운 점은 이것이 결코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사소한 경험에서 배우려는 자세, 실수 앞에서 숨지 않고 사고의 구조를 되돌아보는 습관, 변화 앞에서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능력이었다. 이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은 직원의 학력보다 브레인 다이버시티 사고 다양성을 중시한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실제로 학력, 전공, 나이보다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 빠르게 배우고 필요하면 자신의 판단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인재로 평가한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단 하나의 정답에 집착하는 사고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삶과 비즈니스의 문제는 대부분 정해진 공식이 없고 상황의 미세한 변화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성은 배운 양이 아닌 배우는 방식에서 출발한다. 당신 역시 어쩌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학력도 특별히 높지 않고 스펙도 화려하지 않은데도 직장에서 핵심 순간에 냉정하게 판단하며 주변을 놀라게 하는 사람, 혹은 반대로 성적은 뛰어나지만 실제 일에서는 작은 문제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 이런 차이를 설명해주는 핵심 개념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5가지 지능의 특성이다. 이 특성들은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지만 실제 삶을 움직이는 진짜 지성의 기둥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당신도 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잠들어 있을 뿐 훈련하면 깨어나는 능력들이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그 첫 번째 능력, 서로 다른 경험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힘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려 한다. 이 능력은 내가 평생 관찰해온 모든 뛰어난 인재들이 공통으로 갖추고 있었고 변화가 빠른 시대일수록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신 역시 이 능력을 의식적으로 훈련한다면 생각이 확장되고 문제를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서로 다른 경험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능력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가진 사고력 중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능이란 얼마나 많이 아는가로 측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은 얼마를 아느냐보다 전에 알던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연결하는가로 승부한다.
이것이 바로 연결적 사고 혹은 비약적 통찰이라고 불리는 능력이다. 학력이나 전공이 달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와 깊이가 크게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대구에서 삼성 상회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의 매일 실감했다. 미국에서 들여오던 어물과 면직물은 겉으로 보면은 완전히 다른 품목이었다. 누구나 그냥 두 가지 다른 상품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수요의 흐름, 사람들의 구매 패턴, 계절별 변동성, 운송 비율, 신용 관리라는 동일한 원리를 보았다. 이 원리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자 새로운 기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품목을 늘리고 유통망을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 운송 사업과 방직 공장 건설로까지 이어지는 길이 열렸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떻게 그 둘을 연결해서 이런 판단을 한 겁니까?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재능이라기보다 서로 떨어져 있는 점들 사이에서 흐르는 공통의 원리를 보려는 단순한 관찰 습관이었다. 이런 연결 능력은 단지 비즈니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꾸리는 주부가 하루 동선과 요리 순서를 효율적으로 짜는 방식은 생산 라인의 공정 최적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노인분들은 수십 년간 몸으로 익힌 생활의 흐름을 활용해 새로운 공정 개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나는 공장 현장에 설 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직조기의 떨림을 들으며 품질 문제의 원인을 유추하고 실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며 재무적 손실 구조를 떠올릴 줄 아는 사람들. 이들은 교과서로 배운 지식보다 경험 속에서 체득한 공통 원리를 자유롭게 연결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 능력은 겉으로 보기에 머리가 좋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뇌과학도 이 능력을 가장 높은 수준의 지능으로 분류한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정보 회로를 빠르게 이어붙이는 능력이 발달한 사람은 창의성도 함께 뛰어난 경우가 많다. 뇌 속에서 원거리 회로를 연결할수록 새로운 조합이 나오고 바로 그 조합에서 혁신이 태어난다. 예술가들이 과거의 상처, 들었던 음악, 길에서 본 풍경을 조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듯 뛰어난 문제 해결자들은 과거의 실패, 배운 지식, 지금 눈앞의 상황을 한꺼번에 엮어 새로운 길을 만든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연결형 사고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자와 고객의 경험을 설계하는 디자이너,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기획자가 하나의 팀에서 협업하게 되는 시대이다. 예전처럼 한 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환경을 따라갈 수 없다. 서로 다른 분야의 원리를 연결해 전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능력이 그 사람의 경쟁력이 된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인정받는 인재는 전공 A더와의 경험, B더와의 관심사 C를 연결해 전혀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한다. 즉, 다재다능함 자체보다 그것을 연결하는 능력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능력이 강한 사람들은 때때로 주변의 오해도 받는다. 생각의 속도가 빨라서 설명을 건너뛰고 결론부터 말하니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혼잣말 같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라고 느끼기 쉽다. 그래서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연결된 아이디어를 혼자만 이해하고 넘기지 않는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능력까지 함께 갖추고 있다. 복잡한 구조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거나 어려운 개념을 일상의 비유로 설명하는 능력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다. 연결적 사고를 실전에서 힘으로 바꾸기 위한 필수 요소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이 너무 평범하다고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 깊지 않다고 스스로를 낮춘다. 하지만 연결적 사고의 출발점은 경험의 양이 아니라 관찰하는 방식이다. 작은 경험이라도 그 안에서 원리를 찾고 그것을 다른 문제에 적용해보는 순간 사고의 회로는 강해지고 넓어진다. 당신도 주변에서 본 장면, 최근 읽은 책, 직장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연결해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그 한 번의 연결이 앞으로 당신의 문제 해결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연결적 사고를 실제로 강화시키는 또 하나의 능력, 자기 생각을 스스로 바라보는 메타인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다. 연결이 사고의 확장이라면 메타인지는 사고의 정밀도를 결정한다. 두 능력이 합쳐질 때 비로소 진짜 실전형 지성이 탄생한다. 자기 생각을 스스로 바라보는 능력, 즉 메타인지는 실전형 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관찰할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통점 중 하나다. 메타인지는 단순히 나는 생각하고 있다고 아는 수준이 아니다.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지금의 결론이 감정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사고 과정 자체를 한 발 물러서서 해부하듯 들여다보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가 미래에 더 큰 실력으로 연결된다. 반면 이 능력이 약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늘 제자리에서 헤맨다. 나는 경영 현장에서 이 차이를 수없이 목격했다. 특히 수원 방직 공장을 직접 운영하던 시절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품질 문제가 생기면 많은 관리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혹은 직원들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뛰어난 관리자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나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판단의 근거가 정확했는가? 내가 간과한 점은 무엇이었는가? 이들은 문제를 남 탓으로 미루지 않고 판단 과정의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다음 결정을 위한 개선점을 찾아냈다. 이런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관리자의 역량 차이는 경력이나 학력보다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에서 결정되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은 학습하는 방식에서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무작정 외우거나 노력의 양으로 승부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반복하는가? 내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와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진다. 실제 연구에서도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노력으로도 두세 배 빠르게 배운다는 결과가 있다. 사고의 구조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학습 전략 자체를 진화시키기 때문이다. 이 능력은 단지 업무 능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큰 차이를 만든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에 휩쓸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어려워졌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한 박자 늦게 이렇게 되묻는다. 내가 불쾌함을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 상대의 말이 실제로 무례했던 것인가? 아니면 내가 피곤한 상태에서 과하게 반응한 것인가?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은 무엇일까? 이처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감정의 뿌리를 분석하는 능력은 훨씬 더 성숙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뛰어난 리더들이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다. 물론 메타인지가 강하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능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은 지나친 분석으로 행동이 느려지고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스스로를 의심하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너무 많은 가능성을 고려하다 보면 생각은 깊어지지만 발걸음은 제자리인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분석과 실행의 균형을 아는 사람들이다. 관찰해야 할 때는 날카롭게 관찰하고 움직여야 할 때는 과감하게 움직인다. 자신을 돌아보되 스스로를 가로막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나는 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고의 질은 질문의 깊이에서 시작된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예가 있다. 오늘 하루 동안 내렸던 가장 큰 결정 하나를 떠올려보라.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이유를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 보라. 어떤 사실을 근거로 했는가? 어떤 감정이 영향을 미쳤는가? 처음의 판단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과정을 5분만 해보면 당신의 사고방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진짜 지성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과소평가한다. 나는 원래 신중하지 못해. 나는 실수를 자주 해. 하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전제를 빼먹고 있다. 사고의 방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메타인지는 마치 근육과도 같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반복하면 강해진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판단을 되돌아보고 한 걸음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면 사고의 깊이는 누구나 성장시킬 수 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인간관계와 실전 상황에서 특히 빛을 발하는 능력, 말하지 않은 감정과 의도를 읽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 능력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감각일 뿐 아니라 협업과 리더십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단지 생각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작은 신호들을 읽어내며 상황의 본질을 파악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진짜 지성의 입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말하지 않은 감정과 의도를 읽어내는 능력은 언뜻 감성적인 기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현실적인 지성의 형태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말의 내용만 듣지 않는다. 상대의 표정, 미세한 변화, 시선의 흔들림, 숨을 쉬는 리듬, 손가락의 긴장도, 말하는 속도의 차이 같은 작은 단서들을 통해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읽어낸다. 사람은 아무리 말을 조심해도 몸과 목소리에서는 진심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단 10초의 대화를 나눠도 상대의 상태를 꽤 정확히 파악한다. 수원 공장을 자주 돌며 직원들의 보고를 들을 때 나는 늘 문장보다 호흡을 먼저 들었다.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숨끝이 급하게 떨리거나 시선이 아주 잠깐 바닥을 향하는 사람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말은 조심스러워도 손끝의 움직임이 안정적이면 그 사람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여러 상황을 비슷한 말로 설명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누구의 말이 진짜 신뢰할 만한지, 누가 걱정을 숨기고 있는지, 누가 결정에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직감은 결코 감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사람을 관찰하며 쌓인 작은 단서들의 축적이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능력을 종종 사회적 지능 소셜 인텔리전스 혹은 정서적 지능 EQ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신경과학은 여기에 미러 뉴런 미러이라는 개념을 더한다. 인간의 뇌는 상대의 표정과 움직임을 보면 그 감정을 그대로 내 뇌에서 재현한다. 즉 상대가 불안하면 나도 미세하게 불안해지고 상대가 확신을 가지면 나도 그 확신을 감지한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대단히 민감하다. 그 결과 말보다 행동을 먼저 읽고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읽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감정을 잘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사람에 휘둘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감정을 읽을 때 휩쓸리지 않는 힘을 함께 가지고 있다. 회의 중 누군가가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고 해서 즉시 움직이지 않는다. 먼저 그 감정이 상황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분히 판단한다. 직원이 자신감을 잃은 이유가 문제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전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인지 구분할 줄 안다. 상대의 감정은 이해하되 자신의 판단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감정에 예민한 사람은 오히려 쉽게 지치고 번아웃에 빠질 수 있다. 조직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팀 내부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를 때 겉으로 보기에는 업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주 작은 단서말 끝에 미묘한 낮아짐, 서로 시선을 피하는 순간 누군가 손을 테이블 아래로 감추는 행동을 통해
지금 팀 분위기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감지한다. 그리고 문제를 크게 키우기 전에 원인을 찾아내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 이 능력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비즈니스 판단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협상장에서 상대가 이 가격 이상은 절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도 진짜 무리한 순간과 아직 여유가 있는 순간은 미세한 표정 변화에서 구별된다. 중소기업의 CEO 중에서도 계약을 잘 따내는 사람은 숫자보다 표정, 논리보다 숨결을 읽는 사람이었다. 결국 비즈니스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면의 말보다 마음의 흐름을 읽는 능력은 실전에서 강력한 우위를 만든다. 하지만 이 능력은 양날의 검이다. 너무 예민하면 모든 감정을 다 흡수해버려 스스로가 지쳐버리기 쉽다. 그래서 진정한 지성인은 감정을 읽을 뿐 아니라 내 감정의 경계를 지키는 법까지 안다. 불편함을 감지해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과 감정을 분리하며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결국 이 능력의 핵심은 상대를 이해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당신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게 느껴져 상대의 속마음을 알아차렸던 순간, 혹은 누군가 말없이 도와주려는 의도를 감지해 고마움을 느꼈던 순간,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 이미 자리한 감정 읽기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훈련한다면 인간관계는 물론 일의 성과까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문제 해결의 또 다른 핵심인 다각적 사고력, 즉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 능력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빠르게 대안을 만들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실전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명하게 가르는 기준이 된다.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해결책을 떠올리는 능력, 즉 다각적 사고력은 실전에서 가장 살아있는 지성으로 작동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문제는 대부분 정답이 하나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언제나 수십 개의 변수를 끌어안고 있고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가 많다. 그래서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가 아니라 이 방식이 막히면 어떤 길이 또 있을까를 먼저 떠올린다. 즉 사고를 한 방향에서만 밀어붙이지 않고 좌우 앞뒤로 넓히며 끊임없이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삼성에서 여러 사업을 펼치며 이 능력이 얼마나 현실적인 힘인지 경험적으로 배웠다. 전자사업을 처음 도전하려 할 때 많은 이들이 우리는 아직 기술이 부족하니 무리입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 하나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기술자를 모셔오는 방법, 협력사를 찾아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 직접 연구를 시작하는 방법, 해외에서 설비를 들여와 단기간에 경험을 축적하는 방법, 혹은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기존 기업들이 간과한 영역을 먼저 공략하는 방법 등 수많은 경로가 있었다. 나는 하나만 택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검토했다. 그 결과 삼성은 기술이 없으니 못한다가 아니라 기술이 없으니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각적 사고는 단순한 창의성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유연성에서 비롯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산적 사고, divergent think라고 부르며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힌다. 뇌의 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할수록 가능성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문제를 하나의 통로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열어두는 일, 이것이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생산 속도가 떨어졌을 때 보통 사람은 기계 문제만 의심한다. 하지만 다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동시에 작업자의 피로도, 공정 배치, 실온 변화, 공급 과정의 작은 이상,
훈련 방식까지 모두 고려한다. 각각의 요소가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들이 모든 가능성을 무작정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검토한 뒤 빠르게 현실적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시험해 본다는 점이다. 발상의 폭을 넓히되 실행 순간에는 선별의 속도가 빠르다. 이 능력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협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낸다. 문제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의견 충돌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다른 견해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믿는다. 팀 회의에서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보다 그게 가능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를 먼저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다각적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질문은 팀원들의 사고를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이동시키며 조직 전체의 창의성을 확장시킨다. 다만 이 능력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사고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현실과 동떨어진 실행 불가능한 아이디어만 쏟아질 수 있다. 특히 책임이 큰 자리에서는 무한한 가능성보다 현실적 가능성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그래서 진짜 지성인들은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100개가 떠올라도 그중 단 2~3개만을 남겨 실제로 시험한다. 즉 다각적 사고의 폭은 넓되 선택과 집중의 원리는 잃지 않는다. 자유로운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되 현실의 조건을 냉정히 판단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당신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문제를 한참 고민하다가 전혀 다른 분야에서 본 어떤 경험이 갑자기 해답처럼 떠오른 순간, 혹은 누군가 그건 안 되라고 단정 지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반문이 먼저 떠올랐던 순간, 이것은 이미 당신 안에 다각적 사고의 씨앗이 있다는 뜻이다. 이 씨앗은 작은 호기심과 열린 질문을 통해 금방 자라난다. 왜? 보다는 만약 불가능보다 가능하게 만들려면 을 떠올리는 태도. 그것이 바로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연습이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진짜 지성이 가진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능력, 정보를 걸러내고 본질만을 붙잡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이 능력이 강할수록 판단은 가벼워지고 행동은 정확해지며 삶 전체가 효율적으로 바뀐다. 복잡한 세상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성인이다.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즉시 구분하는 능력, 즉 정보 필터링은 실전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극명하게 나누는 기준이 된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알림, 뉴스, 의견, 소문, 걱정, 가정, 추측으로 가득하다. 겉보기에는 모두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중 대부분은 판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잡음일 뿐이다. 그래서 진짜 지성인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단번에 추려낸다. 이 능력이 강할수록 머릿속은 가벼워지고 의사결정은 정확해진다. 반대로 필터링이 약하면 쓸데없는 정보에 휘둘리고 자잘한 걱정 속에서 중요한 신호를 놓친다. 나는 경영을 하며 이 능력이 얼마나 현실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여러 번 보았다. 사람들이 10장짜리 보고서를 가져오면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핵심만 말하게.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느끼는 직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왜 내가 그 한 문장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핵심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장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기계 소리, 생산 속도, 온도 변화, 직원의 피로도 등 많은 신호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늘 하나였다. 불필요한 요소를 버리고 그 한 가지를 정확히 찾아낼 때 비로소 바른 해결책이 나왔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능력을 선택적 주의, selective attention라고 부른다. 뇌는 본래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워버린다. 그러나 사람마다 이 필터의 정교함은 크게 다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 필터가 매우 섬세하다. 본질적이지 않은 요소를 초단위로 버리고
핵심이 흐르는 지점만을 정확히 붙잡는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모두가 장황하게 말할 때도 진짜 의미를 담은 단 한 문장을 잡아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라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필터링이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중요한 미세 신호를 놓칠 수 있다. 직원이 말끝을 아주 살짝 흐린 이유, 협상 상대가 단 0.5초 동안 멈칫한 순간, 숫자표 뒤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불규칙성 같은 작은 징후는 때로는 핵심보다 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지성인은 필터의 조절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리지만 필요할 때는 주변의 작은 흔들림도 세심하게 관찰한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사람은 냉정한 판단을 잃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예민해져 불필요한 피로에 빠진다. 이 능력은 일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 당신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소한 걱정들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친 적, 혹은 주변의 소문과 의견들에 마음이 흔들려 자신이 정말 원하던 방향을 잊어버렸던 적.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과 정보의 필터링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외부의 소음보다 내부의 기준을 먼저 세운다. 무슨 일을 하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의사결정의 질은 놀라울 만큼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짜 지성을 결정짓는 6번째 능력, 즉 자기 신념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사실에 따라 사고를 업데이트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이 능력이야말로 변화가 빠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바꾸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들은 변화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라는 사실을 체감한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내일의 진리가 아님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데이터가 등장하면 미련 없이 방향을 바꾼다. 나는 경영 전반에서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확인했다. 삼성 상해를 운영할 때 농산물을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나는 그 선택이 영원히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자 나는 방직으로 향했고 시대가 다시 움직이자 기계, 금융, 전자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고 마침내 위험하다고 모두가 말리던 반도체까지 뛰어들었다. 이 결정들은 결코 대담함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의 판단보다 더 나은 판단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즉, 고집보다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유연성 (cognitive flexibility이라고 부른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판단은 단지 현재 시점에서 최선일 뿐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새로운 근거가 나타나면 이를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기존의 신념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능력도 무조건적인 변화는 아니다. 너무 자주 판단을 바꾸는 사람은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성인은 사고를 수정하더라도 중심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전략은 바뀌어도 원칙은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지성인의 태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능력은 특정한 사람만 타고나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다. 학력과 나이, 직업과 배경을 떠나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들이 천천히 깨우고 단련하는 힘이라는 사실이다. 당신도 경험을 연결하고 사고를 돌아보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정보의 핵심을 구분하고 생각을 업데이트하는 연습을 하루에 단 5분만 해도 지성의 기반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것은 시험 점수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삶의 모든 순간에서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다. 지성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사고의 깊이에서 드러난다. 고집을 관철하는 힘이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해 자신을 새롭게 하는 용기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은 오늘부터라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떠오르는 한 단어 신뢰, 변화, 성장, 집중, 용기 그 어떤 것이든 그 단어가 앞으로 당신의 사고를 이끄는 작은 방향표가 될 것이다. 그 단어 하나가 당신 안에 잠든 지성을 깨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